네,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지난 화요일 이슈 짚어보기에서 엄영수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확정에 따른 파장을 짚어본 바 있는데요. 오늘은 무주공산이 된 엄영수 의원 지역구 승계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남현 더불어민주당 마산하포구 지역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엄영수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해당 지역구는 도내에서 꽤 넓은 통합지역구죠. 저도 이 지역 주민인데 주위에 보면 충격적이다, 실망스럽다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충격보다도 실망감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엄영수 전 의원의 지역구는 함안, 어령, 창녕, 밀양 이 지역입니다. 근데 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그 총선 때 이 네 개의 지역이 하나의 이제 큰 통합선거구로 이제 탄생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는 함안, 어령, 합천, 그리고 이제 창녕, 밀양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합천이 산천, 거창, 함양 쪽으로 붙게 되고 그래서 이 네 개 지역이 하나의 큰 통합선거구로 이제 발돋움했는데 네. 이 통합선거가 될 때 그 당시에 그 함안이나 어령 지역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감이 컸고 조금 안 좋은 쓴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 당시 이제 함안, 어령의 그 지역 국회의원이 누구냐면 조현영 전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구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 의원이 없다 보니까 네. 이 참 생각보다도 이상하게 지금 하나의 통합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지역에서 나온 게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왕 통합선거구로 탄생이 되었으면 뭔가 그 지역 국회의원이 가시적 성과도 좀 내고 이 지역 네 개의 지역을 조금 하나로 뭉치는 그런 그 구실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이번에 또 의원직을 맞아요.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지역에 있는 좀 그 우리 유권자들이 굉장히 좀 박탈감도 심하고 그 다음에 실망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엄영수 전 의원의 빈자리는 내년 총선에서 메워지게 되는 거죠? 예, 내년 총선을 통해서 보궐선거가 없고요. 내년 총선을 통해서 빈자리가 메워지게 됩니다.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 국회의원 상실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허탈감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현영 전 국회의원의 경우도 그렇고 차정섭 전 함안군수 같은 경우도 네. 중도에 불미스러운 일로 그렇죠. 구속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매우 참 불운한 일이기도 하고요. 지역을 대변하고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의 문제라든지 여러 네. 가지 중앙 정치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역에서 하도 여러 가지 많이 쓰임이 있는데요. 이런 공백과 부재가 지역에서는 큰 아쉬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자, 아무튼 이 지역 현재 정치권과 언론에서 연일 주목을 받고 있죠. 원래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선보다도 야당인 그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 이게 네. 이제 더 큰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한당 후보로 지금 홍준표 전 도지사가 계속 끊임없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또 이분이 이제 고향이 또 창녕이기도 하니까 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크게 부인은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는 지난 대선 때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대권 후보로 나오신 분이잖아요. 네. 21세기 총선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국회에 입성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이분은 큰 정치를 하고 싶으신 분이고 또 대권에 대한 그런 욕망이 굉장히 큰 분이시기 때문에 네.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회에 한번 입성해가지고 교도부를 한번 마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리가 대권을 가기 위한
일종의 뭐 징검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이분이 최근 이제 한교안 대표하고 그 각을 세우는 모습을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SNS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게 또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네. 또 이분 외에도 조혜진 전 의원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올 초 그 당위원장 그 공개 오디션에 참가해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이분의 입당을 불허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또 이분 행보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네.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박남현 민주당 마산하포구 지역위원장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지역구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한 번도 깃발을 꽂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게는 뭐 미리 함창이죠. 이 지역 말고라도 경남 지역 전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이었고요. 심지어는 동토의 왕국이다, 동토의 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역대 선거를 좀 살펴보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치러진 선거를 중심으로 바라볼 때 13대 국회의원이 이제 1988년도에 치러졌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통일민주당이었죠. 김영삼 총재가 한창 이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경남에서도 8석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부분 도시 지역 중심이었고요. 마산, 갑을, 창원, 진주, 진해 이 정도 지역구에서 이제 8석 정도의 국회의원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정의당이라고 불리우는 여당, 네. 노태우 대통령이 여당 총재로 있었던 그 여당에서 대부분 나머지 지역들은 강세를 보였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13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야당의 도시 지역 같은 건 야당에 이제 좀 선전이 있었지만은 네. 1990년도에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여당이 이제 하나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라는 평가들도 있고요. 이 거대 여당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14대부터 16대까지는 거의 뭐 여당의 1색이었죠. 보수 정당이 1색의 이제 경남 지역을 차지하다가 17대부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조금씩 이제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데 네. 그때부터는 이제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한두 석 정도의 이제 네. 선전을 하다가 20대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김해와 양산을 포함해서 3석 이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창원 성산 지역구에서 권영길 의원이라든지 네. 우리 노회찬 의원 그리고 지금 여영국 의원까지 진보의 1번지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이제 일부 지역들은 그랬지만 나머지 지역으로 볼 때는 보수의 텃밭이었다. 네.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미리 함창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보수색이 더 강한 지역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보수색이 강하고 네. 일당에서 이제 한 당만 이렇게 계속 뽑혀왔던 지역이라서 당연히 좀 정치적 성과를 내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인물단에 봉착하게 되는 것도 당연히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조직의 확장성에 대한 어려움 등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간다라고 네. 할까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농부가 밭을 탓하겠습니까? 네. 네. 민주당의 정성이 부족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역의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경남 지역은 그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그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선전도 했고 또 네. 가시적 성과도 거두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그 박남희 위원장의 표현대로 동토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인 곳이고 뭐 선거 결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원래 이제 경남 지역이 처음부터 이제 그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 그 영호남 지역 갈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YSDJ라는 두 축이 있었고 또 경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YS를 많이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그 YS가 1987년 총선 이후에 또 그 보수 정당에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중심축이 보수 정당으로 옮겨간 것도 사실이고 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보수 성향이 좀 강하게
된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함안, 어령, 창녕, 밀양 지역은 농촌 지역이거든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 유권자들이 또 보수 성향이 강하고 네. 또 유권자들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꽤 높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보수 성향이 더욱더 고착화 된 곳이고 그렇다 보니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이곳에서 출마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자한당 공천을 받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현재 이 지역구 총선에 누가 나올 것인가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각 당의 셈법도 좀 복잡해지겠어요. 그 자한당은 당연히 이곳에서 당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야권 후보를 신경 쓰기보다는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에 더 심려를 기울일 것 같고 그 도시지역구처럼 이제 박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아니면 대한애국당의 표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게 그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곳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곳이고 자한당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후보를 내세우냐에 촉각을 세울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공천한 후보가 개혁성이 떨어진다든지 때로는 이제 뭐 수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든지 참신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선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선거, 그 다음에 네. 그 전체 선거판에 상당히 이제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그 자한당에서도 그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셈법도 궁금한데 현재까지 이 지역에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셈법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잘해야 됩니다. 네. 예,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집권 여당이자 집권 도당이기도 하거든요. 도를 책임지기도 하고 국정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이런 면모를 저희들이 지역에서 잘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실행을 통해서 지역민에게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셈법이 아닐까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환 전 밀양 경찰서장이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밀양시장 후보로 나서가지고 나름 지난 선거에서 선전을 했고요. 함안 창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나섰지만 지방선거에서 40% 이상의 득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리함창 지역도 더 이상 민주당으로서는 넘보지 못할 지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선거는 뭐니 해도 구도입니다. 네. 이 구도가 어떻게 정해지냐가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로 민주당 후보의 가세, 두 번째 이제 기존의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세 번째로 바라보면 이제 홍준표 전 지사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혹시 또 무소속의 출마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제일 문제는 조혜진 이제 전 의원들의 거취가 복당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무소속으로 나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삼자 구도, 사자 구도를 갔을 때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방향을 찾아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4월 달에 후보를 등록해봐야 네. 예상치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추세로 봐서는 이 하나의 변수로 인적 쇄신론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미 김성찬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김성찬 의원이 좀 돌연이라는 말밖에는 좀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경남이 가지는 이번 선거에서의 가장 큰 이제 최대의 변수이자 핫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인물이자 세대이자 세력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변화의 목소리들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네. 그리고 그 정당들이 어떻게 그 변화의 목소리를 받아 안을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리 김성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네. 부산에서는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 해체론까지 뭐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 이제 지역에 있는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에게는 용태론까지 더해져 가지고 지역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가가 좀 뒤숭숭해지기도 하는데요. 3선 이상의 한 3분 계신데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은 마산 하포의 이주영 의원이 5선, 진주 을의 김재경 의원이 4선, 네. 사천남의 하동의 여상규 의원이 뭐 3선 의원 이렇게 계신데
모두들 뭐 지역구에 대한 애착이 강하시고 재출마 의사를 갖다가 강하게 네. 피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역을 기반으로 둔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지역을 기반으로 둔 이 정치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볼 때 지역별로 유리한 곳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 선호하지 않을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 신인이나 또 그 정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빨리 좀 용태를 네. 선언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본인들은 전혀 그런 마음들이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중앙당 입장에서는 좀 경력이나 내용을 쌓았으면 다른 지역, 흔히 말하는 험지로 가서 네. 좀 더 열심히 그리고 당을 좀 더 외연의 확장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것도 미지수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경남이 더 이상 이제 특정 정당의 아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점이 이미 저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좀 확인됐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정치권들은 이 변화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물, 세대, 세력의 교체 여부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안 되면 용태가 아니라 퇴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중진 용태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당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대한 중진 용태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늘 우리 그 홍준표 전 지사님께서는 핫 이슈의 인물이기도 네. 하고요. 이 용태론이 제가 볼 때는 정계 은퇴를 해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험지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서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국회의원 출마라고 본인께서는 늘 강조하고 계시는 건데요. 아마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딤돌, 그러니까 대선으로 가는 국회의원을 디딤돌로 여겨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볼 때 우리 홍준표 전 지사님 정도의 입담이면 이제 좀 평론가의 삶을 사시는 게 네. 우리 유시민 작가 같이 더 네. 많은 인기를 좀 구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 지사가 출마하는 곳이 뭐 대구라는 이야기도 있고 미리함창 지역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모든 지역이 자유한국당이 이때까지 유리하게 작용했던 텃밭이기도 합니다. 네. 좀 편한 곳에 가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이때까지는 험지만 다녀서 저는 이제 한 번은 나는 이렇게 좀 편한 곳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중을 좀 내비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큰 정치인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무소속 같은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권 후보로 봐서는 무소속을 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홍 지사의 마음이야 뭐 10분 이해 하더라도 이번에 험지에 가서 만일에 낙선이라도 한다면 정치 생명이 끝나시는 거니까요. 네. 좀 편안한 텃밭으로 가서 대선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원장께서는 무소속 출마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무소속 아니면 신당을 창당해가지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만약 무소속에 나와서 당선이 되고 또 신당을 창당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이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중심으로 보수 그 세력들이 그 정계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쉬울까? 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홍 전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게 자한당한테도 결코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자한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모두 윈윈에 가는 그 길을 볼 때는 네. 아무래도 무소속 출마보다는 자한당 내에서 출마가 더욱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아마 내년 초부터 당과 홍 전 지사 간의 어떤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전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려되는 건 이런 예. 뜨거운 총선 경쟁이 지역민에게 얼마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역당에서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당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좋은 후보자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내세워야만이 이게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참신성을 갖추고 도덕성을 갖추고 개혁적이고 수구적 이미지를 탈피한 그런 후보를 잘 내세워야만이 민주당도 당선될 수가 있고 네. 자한당도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요즘은 이제 유권자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우리 당에서 전부 다 잘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길다면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경남은 이미 많은 이슈로 판이 달궈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 정확한 정보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열쇠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